분석적 치료를 한다거나 여러분이 라이프 코칭을 한다거나 할 때 기간이 얼마일까는 어느 일방이 결정하는 게 아닌 것으로 생각이 돼요. 어떤 분이 와서 도움을 받겠다고 할 때 이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죠? 어떤 분은 자기가 지금 굉장히 잠 못 자고 해서 굉장히 피곤한데 잠을 잘 수 없다.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잠 못 자게 잠을 이렇게 잘 수 없는 원인이 무엇인가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통찰을 얻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거에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잠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내 생활 전반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좀 더 얻어서 궁극적으로 내 인격의 변화를 이루고 싶다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신분석이라고 하면 무조건 장기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거죠. 가장 짧은 기간의 치료를 하는데 어느 쪽 라인의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냐고 하는 것도 할 때 꼭 인지치료나 이런 단기 치료 방식들이 해결 중심 상담이나 지지적 상담 이런 거하고 정신분석가가 같이 도와줬을 때 동일한 시간 내에 누가 더 잘 도와줄 수 있는가는 꼭 단기 치료 상담가가 더 잘 도와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정신분석으로 도와줘도 같은 기간 내에 충분하게 다른 학파에서 훈련된 사람들보다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정신분석이와 치료받는 사람 중에는 자기 치료 목표가 증상치료로 끝나지 않고 좀 더 근원 치료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치료 기간은 그분이 요구하는 데 따라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정신분석 치료라고 하지만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프리헤드프론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분들은 다른 라인에서는 거의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뉴라티브 환자들이 정신분석이나 라이프 코칭을 통해서 도움을 받겠다고 한다면 그건 그분의 선택일 거예요. 짧은 기간 안에서도 충분히 본인이 필요한 것을 얻고 나는 여기까지 이번에는 도움을 받고 더 살다가 아무래도 더 도움이 필요하면 오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그래서 언제든지 그 선택은 내담자에게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도 마음의 부담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담자가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가 결국은 이 기간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IPA는 국제 정신분석가 협회죠. 이 IPA가 International Psychoanalytic Association인데, 여기에서는 보통 IPA에 소속하는 분석가들에게 주 훈련 과정에서 주 4회 내지 주 5회의 이런 훈련들을 받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A에 소속하는 훈련 기관들이 많긴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IPA의 룰에 따라서 훈련시키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주 4회나 주 3회 이런 어떤 숫자에 의한 제한, 정신분석과 정신분석 아닌 것을 주에 몇 회 보느냐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이런 제한을 비합리적으로 보는 연구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소들은 IPA가 권장한다기보다 요구하는 이런 룰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IPA에 소속하지 않은 연구소들도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대상광해, 영국의 대상광해 이론이나 그리고 미국의 현대정신분석, 그리고 융이안들, 그 밖에 여러 연구소들이, 그리고 여러 학파들에서는 과거 프로이디언들이 봤던 것은 뉴로시스 환자죠. 신경증 레벨의 환자들을 중심으로 정신분석 이론이 발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이라고 하려면 신경증 레벨, 그래서 정신분석으로 치료가 가능한 초기에 분리개별화가 돼서 자기와 다른 사람,
구별해낼 수 있는 이런 정석, 그러니까 에더펄 피어리어드를 거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신분석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 4회나 주 5회를 요구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통찰 중심으로 정신분석을 해낼 수 있는 대상을 정신분석의 대상으로, 그런 사람들만 정신분석 대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정신분석 방법 자체도 횟수도 주 4회, 주 5회가 필요하다고 봤고, 그래야만 정신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프로이드가 산도르 페렌치를 분석하게 된 것은 1914년에 3주, 그리고 1916년에 각 2번 각각 3주씩. 그래서 3주씩 페렌치가 3번을 분석을 받았는데, 이 분석 방법이 요즘 우리가 보통 많은 경우에 주 1회나 주 2회 하는 이런 모델하고는 많이 다르죠. 페렌치가 집중적으로 3주 동안 매일 거의 만나다시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 시절에는 이 정신분석을 한다면 아예 다른 것을 다 스탑해야 될 정도로 매일 분석가를 만나서 상당 기간 인텐시브하게 치료를 받았던 흔적이죠. 그래서 페렌치는 그 당시에 이미 훌륭한 임상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이드에게서 매주 1년에 1914년에 3주, 1916년에 6주, 그러니까 2번 받았는데 그때마다 3주씩 이렇게 집중적으로 받았다. 이제 이런 것으로 봐서 프로이드 당시에 정신분석이 얼마나 인텐시브하게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어떤 정신분석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아마 얘기를 우리가 나누겠지만, 페렌치가 프로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던 부분이 자기의 정신분석을 프로이드로부터 받았는데, 어쩌면 자기의 갈등 구조에 어떤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프로이드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느끼는 부분, 자기가 나중에 결혼하게 된 분과 그 결혼하는 분의 딸하고 이렇게 삼각관계 비슷한 애정관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머니를 선택하는 이런 결혼을 했는데 결국 그 결혼에 실패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실패한 결혼 생활을 프로이드에게 책임을 돌릴 만큼, 그만큼 정신분석가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얘기죠. 실망이 그만큼 큰 것은. 그리고 또 프로이드에 대해서 페렌치가 다른 어떤 불만이 있었던 것은 어떤 어그레션, 그 네거티브 트랜스퍼런스, 부정적인 전이가 있을 때 이 페렌치가 프로이드에게 가졌던 부정적인 전이를 프로이드가 제대로 다뤄주지 않았다 하는 이런 불평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불평이 어떤 면은 불평뿐만이 아니고 어떤 면 페렌치는 굉장히 관계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정서를 중시했던 사람인데, 프로이드는 좀 더 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던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의 캐릭터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도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서로 깊은 관계에 있지만 서로 아주 독특한 개성을 가진 분들이 정신분석을 읽어왔는데, 초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페렌치가 정신분석을 확산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죠. 초기에 IPA를 창설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프로이드를 아주 지근거리에서 계속 옹호하면서 프로이드와 같이 지내왔는데, 일정 시점부터는 이분의 새로운 학풍이나 이분이 접근하던 치료 방식 같은 것이 정통 프로이디언이라고 할까요? 프로이드의 측근에 있는 분들과 마찰을 빚게 되면서 별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는데, 그렇지만 정신분석의 역사는 어떤 페렌치 라인의 정신분석과 프로이드 라인의 정신분석, 이 두 가지가 계속 만나면서 갈등을 하면서 또 거기서 새로운 변주법적 발전을 해나가고, 또 갈등을 빚으면서 또 더 한 차원 높은 어떤 이런 발전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게, 이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어떠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지금 현대 정신분석 쪽에 와서 현대 미국 같으면은 리레이셔널 사이코애널리시스라고, 관계적 정신분석 또는 인터서브젝티브 사이코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게, 어쩌면 전부가 관계를 중시하는 점에서 이것은 페렌치 라인의
정신 분석이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지만 프로이디언 라인의 정신이 또 이고 사이칼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정신 분석가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흐름이 계속해서 정신 분석이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돼요. 위니캇은 어떤 내담자와 분석가의 관계에서 초창기에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안듯이 이렇게 홀딩하는 것, 안아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분석 관계를 설명을 하려고 애썼고, 비오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들, 특히 자기가 담기 어려운 정서들을 분석가가 그것을 컨테인해 준다. 그걸 담아준다고. 그래서 분석가가 환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담아준다는 의미에서 이 담아주기 개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는 누가 되냐면 분석가가 컨테이너가 되겠죠. 분석가의 마음이 컨테이너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담기는 것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견뎌내지 못하고 프로세스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정서나 어쩌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생각들이겠죠. 이런 것들. 결국 내담자가 부담스러워서 자기 안에 담을 수 없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고 상담자에게 넘겨주는데 이 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담아줄 수 있어야. 담아준다는 건 여기에서 소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다이저스트를 한다는 얘기죠. 이걸 소화해서 독소가 빠진 것이 되돌아가야 내담자는 거기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위니캇의 홀딩과 비슷한 개념인데 이 컨테인먼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역전이 공부를 할 때 역전이라고 하는 게 내담자와 있을 때 상담자가 느끼는 정서를 역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역전이 때문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액팅아웃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정서가 우리의 공격성이 많이 생기거나 어쩌면 굉장히 누구를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정서를 그냥 컨테인하면서 내담자를 돕는 과정을 가야 되는데 이거 자체에 따라 자기가 바로 행동에 나서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테인에서 내담자는 소화할 수 없는 것을 상담자가 소화해서 필요하면 소화된 것을 되돌려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비온이 강조했던 어떤 내담자와 분석가 간의 이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용어예요.